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너도 올림픽을 만든 진짜 이유와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이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걸 들으면 네가 매일 고민하는 작은 선택들조차 세상을 바꿀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올림픽, 그냥 스포츠 경기일까? 금메달? 국가대표 선수들? 사실 그 이면엔 평화와 자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한 엄청난 실험이 숨어 있었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면 너는 지금까지 몰랐던 중요한 질문들을 놓칠지도 몰라. 네가 앞으로 더 큰 세상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힌트가 이 안에 있어. 준비됐어? 우리들의 미래를 여는 지식의 열쇠, 비욘드 더 오디오북. 지금 시작할게. 1. 올림픽의 시작, 평화의 축제.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봐. 기원전 776년 고대 그리스야. 올림피아라는 작은 도시인데 주위를 둘러보면 뾰족한 산들과 푸른 언덕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먼지바람 속에서 사람들이 어디론가 모여들고 있지. 근데 이게 단순한 모임이 아니야. 전쟁으로 서로 적대하던 도시 국가들, 그러니까 아테네나 스파르타 같은 곳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은 한마음이 되어 올림피아로 몰려오고 있어. 그럼 왜 이들이 여기 모였을까? 바로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축제 때문이야. 올림픽은 그냥 경기 대회가 아니었어.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엔 모든 전쟁을 멈추고 싸우던 칼과 창을 내려놓는 약속, 그러니까 에케케이리아, 신성한 휴전을 지켜야 했거든. 상상해봐. 평소엔 서로 죽이려고 달려들던 군인들이 지금은 나란히 앉아 같은 경기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그때의 경기는 정말 단순했어. 단거리 달리기, 레슬링, 원반 던지기 같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선수들은 전부 맨발에 아무 장비도 없었대. 심지어 옷도 안 입고 뛰었다는 거 믿어져? 하지만 관중들의 열광은 지금 우리가 축구 월드컵을 볼 때만큼이나 뜨거웠을 거야. 사람들이 응원하는 선수의 이름을 소리치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경기를 보며 환호했겠지. 근데 올림픽이 정말 특별했던 이유는 그게 아니야. 전쟁터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이 순간만큼은 적이 아닌 동료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야. 너도 한번 상상해봐. 평소에 학교에서 네가 싫어하던 친구랑 손잡고 같은 팀을 경기 응원하는 느낌? 그 어색한 순간을 넘어서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그리고 이런 올림픽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개막식을 보면서 느끼는 그 벅찬 감정, 그 모든 건 이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거야. 사실 그리스 사람들은 올림픽을 단순히 경기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도구로 생각했어. 평화로운 세상을 잠깐이라도 꿈꿀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거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평화가 지금 너에게도 이어진다는 거야. 우리가 매번 올림픽을 보며 느끼는 그 설렘과 감동이 사실은 수천 년 전에 제우스 신을 기리던 그 순간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 그러니까 올림픽은 그냥 스포츠 대회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축제야. 혹시 너도 올림픽을 보면서 그 감정을 느껴본 적 있어? 와, 사람들 정말 멋지다 하는 순간 말이야. 그게 바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세상에 남긴 메시지야. 그리고 이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 어쩌면 앞으로 너의 세대가 올림픽을 더 멋지게 만들지도 모르지. 자, 이제 올림픽의 시작과 평화의 축제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2. 고대와 현대의 다리, 쿠베르탱의 꿈. 올림픽이 현대에도 이어질 수 있었던 건 한 사람의 집념 때문이었어. 바로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라는 이름의 프랑스인이야.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수천 년 전에 사라진 고대 올림픽을 다시 부활시키고 싶어 했을까? 19세기 후반의 유럽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 그때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시기였거든. 기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공장 노동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몸을 움직일 시간조차 없었어.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왔고 생활은 점점 바빠졌지만 몸과 마음은 더욱 지쳐갔지. 사회 분위기는 삭막했고 사람들 사이의 단결력도 약해졌어. 이걸 보면서 쿠베르탱은 고민했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시 활기를 찾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쿠베르탱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어. 교육학자였는데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았대. 그가 주목했던 건 운동이었어. 그는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며 함께 협력하고 경쟁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지. 그러다 어느 날 그는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책을 읽다가 번뜩였대. 그래, 이거야. 고대 올림픽처럼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축제를 부활시키자. 근데 말은 쉽지만 실행은 정말 어려웠어. 쿠베르탱은 이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했지.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런 유치한 일이 가능하겠어? 라거나 전쟁도 끝내지 못하는데 무슨 올림픽이야? 라는 비웃음도 들었대. 하지만 쿠베르탱은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생각했어. 세상이 변하려면 누군가는 비웃음을 감수해야 해. 그리고 그게 내가 된다면 어때? 그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 그는 유럽 각국을 돌면서 사람들을 설득했지. 특히 그가 가장 열을 올렸던 건 그리스 사람들이었어. 당신들의 선조가 시작한 올림픽을 부활시키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하며 고대 올림픽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대. 그리고 마침내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어.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첫 번째 현대 올림픽이 열렸지. 근데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갑자기 고대 올림픽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거든. 모든 선수는 꼭 나체로 경기를 해야 한다 라는 거야. 쿠베르탱은 깜짝 놀랐대. 나체 경기? 그건 너무 과거로 돌아가는 거잖아. 결국 그는 설득에 설득을 거듭해 선수들이 운동복을 입을 수 있게 했어. 지금 보면 당연하지만 당시엔 이런 작은 결정도 엄청난 논쟁이었지. 그렇게 첫 번째 현대 올림픽이 열렸을 때 참가국은 14개국이었어. 지금에 비하면 적어 보이지만 당시로선 어마어마한 숫자였지. 특히 마라톤 경기가 가장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유는 또 독특했어. 마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전쟁 이야기를 기념한 경기였거든. 한 병사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아테네까지 42.19km를 달렸다는 이야기 들어봤지? 이 마라톤 경기는 고대와 현대를 잇는 상징으로 첫 대회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어. 쿠베르탱은 이 첫 대회를 보며 눈물을 흘렸대. 이건 시작일 뿐이야. 언젠가 이 올림픽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축제가 될 거야. 그의 말대로 올림픽은 지금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로 성장했지. 근데 있잖아. 나는 이 이야기에서 쿠베르탱이 처음부터 성공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인상 깊어. 사람들이 비웃고 반대하고 때론 무시했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많은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쿠베르탱처럼 너도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변화는 늘 한 사람의 꿈에서 시작되니까. 3. 올림픽과 평등의 도전.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겠지만 한때는 여성들이 올림픽에 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했어. 믿기 어렵지? 사실 올림픽이 처음 시작된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성들이 경기장에 들어갈 수도 없었대. 더 놀라운 건 만약 여성들이 몰래 경기를 보러 갔다가
들키면 엄청난 처벌을 받기도 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고대 올림픽은 남성들의 힘과 기술을 신들에게 바치는 축제로 여겨졌기 때문이야. 그런데 세월이 흘러 현대 올림픽이 시작되었을 때도 여성들에게 문이 바로 열리지는 않았어. 1896년 아테네에서 열린 첫 번째 현대 올림픽에서도 여성 선수는 단 한 명도 참가할 수 없었대. 쿠베르탱조차도 올림픽은 남성의 스포츠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라며 여성들의 참가를 반대했을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이런 제안에 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 1900년 파리 올림픽에서 드디어 여성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게 되었지. 당시 참가한 여성 선수는 겨우 22명뿐이었고 테니스와 골프 같은 몇몇 종목에만 제한되었어. 그런데 이런 작은 변화가 엄청난 도전의 시작이었어. 테니스 코트에서 라켓을 휘두르는 여성 선수들을 보며 사람들은 여성도 스포츠를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거든.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들의 참여는 점점 더 확대되었어.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에서는 드디어 여성들이 육상과 체조 종목에도 출전할 수 있었지. 이때 여성 선수들이 800m 경기를 끝내고 숨을 몰아쉬며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은 당시 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대. 일부 사람들은 여성이 이런 격렬한 경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여성 선수들은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이런 변화가 순조롭지만은 않았어. 여성들의 올림픽 참가를 두고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여성은 남성보다 약하다, 스포츠는 남성들의 영역이어야 한다는 편견을 고집했지. 그런데 여성 선수들은 그 모든 편견에 맞서 싸웠어.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던 거야. 이런 작은 평등의 씨앗이 여성 인권 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거든. 지금 우리가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데는 당시 여성 선수들의 용기와 도전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평등을 위해 나아가고 있어. 올림픽이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넘어서 전 세계가 평등과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것도 그 덕분이지. 생각해봐. 만약 그때 여성들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올림픽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우리가 보는 올림픽은 전혀 다른 모습일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야. 너라면 어떤 편견과 제한에 맞서 싸우겠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의 도전이 미래를 바꿀지도 몰라. 올림픽의 어두운 시간들, 전쟁과 정치. 올림픽이 항상 화합과 평화만을 상징했던 건 아니야. 때로는 그 반대로 스포츠의 무대가 전쟁과 정치 갈등의 도구로 사용된 적도 있었지. 이번엔 올림픽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 중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볼게. 1936년 베를린 올림픽과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이야. 이 두 사건은 올림픽이 어떻게 이상적인 스포츠 정신과 현실적인 정치의 충돌 지점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야. 1936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던 올림픽은 히틀러와 나치 정권의 치밀한 계획 아래 치러졌어. 당시 독일은 이미 유대인을 박해하고 나치즘이라는 인종 차별적 이념을 퍼뜨리고 있었지. 히틀러는 이 올림픽을 단순한 스포츠 대회로 보지 않았어. 그는 이를 독일의 위대함을 세계에 선전하고 아리아인 우월주의라는 나치의 이념을 홍보할 기회로 삼았지. 베를린은 올림픽을 위해 엄청난 규모로 준비되었어. 웅장한 경기장과 시설은 독일의 기술력과 조직력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졌고, 심지어 최초로 올림픽 경기를 전 세계로 생중계하는 기술까지 동원했어. 사람들은 경기에 열광했지만
그 이면에는 히틀러가 만든 철저히 통제된 선전 전략이 숨어 있었지. 독일은 유대인 선수와 흑인 선수를 제외하거나 차별했지만 국제적인 비난을 의식해 최소한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척했어. 하지만 이 대회에서 나치의 우월주의는 뜻밖의 도전에 부딪혔어. 바로 흑인 육상 선수 제시 오웬스 때문이었지. 미국 대표로 출전한 오웬스는 3경기의 달리기, 그리고 멀리뛰기에서 금메달을 따며 사관왕에 올랐어. 경기장에서 히틀러가 어쩔 수 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은 지금도 역사적인 순간으로 남아있어. 히틀러는 오웬스와 악수를 거부하며 자신의 이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지. 오웬스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넘어 스포츠가 정치적 편견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올림픽은 나치의 선전 도구로 기능하며 올림픽이 어떻게 정치에 휘말릴 수 있는지 보여줬지. 다음은 1980년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린 올림픽이야. 이 대회는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또 다른 올림픽이었어. 당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세계는 크게 긴장하고 있었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했고 결국 올림픽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어. 당시 미국은 소련의 침략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올림픽 불참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지. 결과적으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60여 개국이 불참하며 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보이콧 사건으로 기록되었어. 미국, 일본, 서독, 캐나다 등 많은 국가가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많은 경기가 반쪽짜리로 진행되었지. 특히 육상과 수영 같은 주요 종목에서 경쟁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어. 흥미로운 건 소련은 이 상황에서도 올림픽을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을 선전할 기회로 삼았다는 거야. 대회에 참가한 국가와 선수들에게 소련의 강력한 체제와 문화를 홍보하며 서방의 비난을 무시하려 했지. 하지만 세계는 이미 이 대회가 정치적 갈등의 산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이 두 사건은 올림픽이 단순히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세계 정치와 갈등의 무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어. 베를린에서는 나치가 올림픽을 선전 도구로 사용했고 모스크바에서는 냉전의 갈등이 올림픽 무대에 드리워졌지. 하지만 이와 동시에 스포츠가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도 보여줬어. 제시 오웬스가 히틀러의 이념에 도전했듯이 올림픽은 종종 정치적 편견과 갈등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무대가 되기도 했어. 생각해봐. 올림픽이 없었다면 제시 오웬스는 히틀러 앞에서 세계의 평등의 가치를 보여줄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야. 또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 평화와 정의를 이야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지. 결국 올림픽은 항상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무대였어. 스포츠 정신이 이상적인 만큼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았거든.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왔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런 갈등 속에서 만들어진 가치들로 이루어진 게 아닐까? 올림픽이 남긴 질문들, 너는 어떻게 답할 거야? 이제 잠들기 전에 한번 상상해봐. 앞으로 열릴 올림픽 무대 위에서 또 어떤 평화와 갈등, 그리고 변화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너는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수 있을지 말이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의 세상이 조금은 더 커졌길 바랄게. 다음 시간에도 비욘드 더 오디오북과 함께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너를 찾아갈게. 구독을 누르고 매일 저녁 이 시간을 함께 해줘. 그냥 듣기만 해도 어느새 너의 상상력과 생각이 더 넓어져 있을 거야. 내일 다시 만나.